이번 이야기는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편의상 원희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제보자는 직장 동료 미진 씨에게 벌써 20년 넘게 생명의 은인 대접을 받고 있다는데요. 두 사람 사이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제가 원희 씨를 대신해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99년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게 공부를 시작해 간호사가 되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한 시골의 작은 병원에서 첫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툴렀지만 환자들을 향한 열정만큼은 뒤지지 않았는데 미식임 어디 있는가? 그런 제 의욕을 자꾸만 꺾어버리는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미식임 어디 있는가? 네. 환자분 찾으셨어요? 나가 신문을 사달라고 한 것이 언젠지 아직까지. 그러고 믹스커피 말고 블랙커피를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나도 세련된 사람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응급 환자가 있어서요. 나도 아파. 그걸 내 말이 웃어?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진짜. 그냥 김구라 선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환자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그때 누구신지 당연히 알죠. 요 동네에서 소문자자한 진상 환자시잖아요. 여기 호텔 아니고 병원이거든요. 어째 참말로 아우다리야. 진상 환자를 단번에 제압한 사람은 우리 병원에 없어서는 안 될 친절한 미진 씨. 미진 씨 멋있네. 네. 그러니까. 평소엔 사근사근 다정하다가도 부당한 일에 누구보다 먼저 발벗고 나서는 걸크러쉬라고 하는 네, 대명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바로 나한테 말해. 응, 고마워. 나이는 저랑 동갑이지만 경력은 훨씬 오래된 베테랑 간호사라 정말 든든한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번에 왔던 환자 말이야. 미진 씨 입술이 시뻘겋게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평소 짧은 단발머리에 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으로 다니던 미진 씨. 너무 확변해. 이런 모습은 네, 정말 처음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좀 놀랐지만 왠지 물어보면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대수롭지 않은 척 넘겼습니다.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며칠 후 미진 씨. 미진 씨 오늘도 연락 안 돼.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미진 씨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초조하게 신호음만 울리는 전화기. 포기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던 찰나. 여보세요? 그런데 미진 씨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잘못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황해서 얼른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나 맞아. 아픈가 보다. 낯선 목소리로 미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디 아파?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조금 피곤해서. 요즘 좀 과로했는지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목부터 아니, 그렇게 아팠는데 옆에서 눈치도 못 채다니. 그것도 모르고 미진 씨에게 도움받기만 했던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근무가 없는 주말 깜짝 병문안을 가기로 했죠. 집 앞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그런데 집에서 나온 사람은 긴 생머리에 그리고 화려한 목걸이를 한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제가 집을 잘못 찾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어디가? 나 맞아? 얼굴은 분명 미진 씨가 맞는데 화장이 너무 진하고 짧은 단발머리가 갑자기 허리까지 길어져서 그걸 어떻게 길어져? 마치 낯선 사람 같았어요. 집에서 왜 화장을 하고 있지? 미진 씨, 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요즘에 자꾸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드네? 그나저나 너무 반갑다.
어서 들어가.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집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집 안이 정말 난장판인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먹을 것 좀 챙겨줄게. 그리곤 옥춘이라고 그 제사상에 올리는 알록달록한 사탕 있잖아요. 그 제사상에 올리는 거 그거? 아, 뭔지 알아. 동그란 거. 그 옥춘을 접시에 산더미처럼 담아들고는 허겁지겁 손으로 막 집어먹으면서 걸어오는 겁니다. 먹을래? 왜 이래? 그 모습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몸은 좀 어때? 몸이 왜? 나 지금 너무 좋은데. 무단 결근부터 그리고 눈앞에 낯선 모습까지 저는 미진 씨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요즘 일이 너무 안 풀려서 고민인데 나랑 같이 점집 가볼래? 뭐? 내가 거길 왜 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미진 씨 안에 정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하다 진짜. 들어왔구나. 어떻게든 미진 씨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었던 저는 퇴마로 유명한 스님을 한 분 떠올렸어요.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바람 좀 쐬러 갈까? 왜 서남사 쪽에 병원 사람들이랑 몇 번 야유회 갔었잖아. 진짜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거야. 오랜만에 힐링하고 싶어서. 응? 저는 온갖 핑계를 대며 미진 씨를 설득했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함께 절로 향했죠.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요. 산을 오를 때는 분명히 말이 많았던 미진 씨가 절에 도착하자마자 불안한 듯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뭐가 있다. 맞아. 역시 뭔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그녀를 스님 앞으로 데려갔어요. 스님, 이번에 이 친구가 좀 아팠어요. 결근도 하고. 아니에요. 스님, 저 지금은 괜찮아요. 저 아무 일 없어요. 걱정 마세요. 원래대로 다 괜찮아질 겁니다. 내 몸에 손 대지 마! 하지만 스님은 굴하지 않고 미진 씨의 팔을 더욱 꽉 붙잡고는 그녀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부살님, 뭔가 기억이 나십니까? 스님, 이것 좀 놔주세요. 팔이 너무 아파. 이것 좀 놔주세요. 이거 나. 뭐야 이게? 악다구니를 쓰며 몸부림치는 미진 씨. 기억하세요! 귀신 들렸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기억이 안 나요. 스님과 미진 씨 모두 기진맥진, 온몸이 흠뻑 땀에 젖었을 때쯤 드디어 그녀가 낯설게 변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소멸을 다녀왔었는데. 여기 이것 좀 한번 먹어볼래요? 아,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묘지를 찾은 성묘객이 음식을 나눠주길래 그걸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제사 음식을 어머, 얘. 너 이거
이거 어디서 났니? 어머 얘가 미쳤나 봐. 야 너 이거 어디서 났는데 이걸 이렇게 먹어? 어머 여보. 스님은 아무래도 무덤 주인이 미진 씨 몸에 붙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묻고 있었는데 미진 씨가 갑자기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한 거예요. 퇴마를 서둘러야 하니 잠시 곁을 지켜주세요. 준비되면 대리를 오겠습니다. 네. 스님이 법당 안으로 들어가 퇴마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밖에서 누워있는 미진 씨의 팔을 꼭 붙잡고 자리를 지켰어요. 아, 진짜 제발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그때였어요. 미진 씨 괜찮아? 그런데 하지마. 대답 없이 까만 눈동자를 굴려서 안돼. 저를 죽어라 노려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두 눈을 질끈 감는 그 순간 법당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미진 씨를 여기 두고 왜 스님 혼자 퇴마를 시작하셨지? 안에서? 뭔가 이상했지만 도무지 눈을 뜰 엄두가 나지 않았었어요. 그 사이에도 목탁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기억하세요. 어서 돌아가라고. 고막이 터질 듯한 소리에 귀가 먹먹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때 원희 씨,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제가 아는 친절한 미진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제 손엔 미진 씨의 팔이 아닌 웬 목탁 손잡이가 들려있고 저기 법당 안에서 짧은 단발머리에 미진 씨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된 거야? 미진 씨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용가의 흔적이라 모두 사라졌습니다.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가 봤던 긴 머리의 낯선 미진 씨는 죽은 무덤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진 씨에게 붙은 귀신의 모습을 봤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분이 꼭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스님은 저와 미진 씨에게 염주를 하나씩 건네주며 각자 오른쪽과 왼쪽 발목에 착용하라고 하셨어요. 발에 차는 거 정말 특이하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염주를 끊어내고 대문 밖에 버려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저는 기묘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미진 씨가 출근했는데 원희 씨. 그 귀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 귀신이 제 이름을 부르며 걸어오는데 원희 씨. 왼쪽 발목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 돋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귀신의 발목이 잘리는 위치가 제가 조금 전까지 염주를 꼈던 위치와 똑같다는 사실이요. 근데 왜 쫓아오지? 귀신이 다시 찾아올까 봐 스님이 염주를 끊으라고 했던 거야. 근데 한쪽 발목은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설마. 불안한 생각에 곧장 미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진 씨, 그 염주 버렸어? 원희 씨? 아 맞다. 피곤해서 깜빡했어.
그거 지금 당장 버려. 전화 끊지 말고 지금 당장! 그제야 미진 씨는 부랴부랴 염주를 버렸고 바로 다음 날 병원에 출근한 그녀는 제가 알던 친절한 미진 씨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갑자기 낯설게 변하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날 제가 병문안을 가지 않았더라면 미진 씨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저는 미진 씨와 친구로 지내는 사이지만 가끔 섬뜩했던 그 낯선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까지 일이 안 풀리나 싶은 시기가 있잖아요. 있어, 진짜. 네. 사연을 제보해 주신 이영준 씨께서도 2년 전 취준생 시절엔 정말 앞길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영준 씨가 겪은 일을 대신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면접도 망했어. 한 해면 끝날 줄 알았던 취준생 생활이 3년 넘게 계속되자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또 떨어졌어. 또. 초조하고 너무 힘들죠. 힘들지. 제가 불교 신자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종종 집 근처에 있는 절을 찾아가곤 했어요. 그날도 조용한 법당에 혼자 몇 번이고 엎드리며 부처님, 제발 올해는 취업 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었죠. 하지만 간절한 만큼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다 뭔 소용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숨 푹푹 쉬며 돌아 나오던 때였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치려는데 총각, 젊은 사람이 많이 힘들지? 아이고, 어쩜 귀한 자손 돌봐줄 조상신이 하나 없어. 듣는 순간 이제 하다 도를 하십니까를 절에서 다 만나나 싶었죠. 약간 비슷하다. 짜증스러운 마음에 저기요, 아주머니, 여기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한 소리 하고는 자리를 뜨려 했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백날 여기서 기도해봐야 총각은 안 돼. 평소에 저라면 대꾸도 안 하고 돌아섰을 겁니다. 하지만 그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제 인생 최악의 시기였거든요. 제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그럼 뭘 어쩌란 말이냐 했더니 이거 내가 만든 염주 때 딱 일주일만 차고 있어봐. 총각이 너무 딱해서 잠깐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주는 거야. 일단 차고 나면 씻을 때고 잘 때고 몸에 꼭 지니고 있어라. 그럼 금방 트일 거다.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주니까 뭐 그냥. 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염주를 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 와 대박! 왜? 뭐가? 와 미쳤다 진짜. 왜? 친구 따라 인생 첫 투자로 코인 100만 원치를 샀었는데 1000만 원 됐어? 그게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 거예요. 운수 대통. 와. 10년 전이면 가능해. 코인 가능해, 코인. 그러더니 그 다음 날엔 합격됐다! 와! 합격! 합격! 염주 때문에?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네. 좋은 일이 연달아 생겨. 이게 뭐지? 뭐야? 진짜 이 염주가 효과를 본 건가? 그 아줌마 정체가 뭐지?
아유, 거봐. 내가 총각이 너무 딱해서 도와준 거라니까. 이제 내 말 좀 믿겠어? 저를 기다렸다는 듯 절에서 다시 만난 아주머니는 염주 가지고는 꼬인 팔자 풀기 힘들다며 이번엔 다른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하시더라고요. 또 뭐 있는 것 같은데 엮였다. 아주머니는 좋은 조상신을 다시 곁에 두려면 자기가 알려주는 걸 한 달 동안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속인인가? 들어보니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꼬인 팔자 한번 풀어보자. 첫째, 자정이 되면 생쌀을 가득 담은 밥그릇에 마른 향을 꽂아두고 2번 절을 올릴 것. 그리고 둘째, 아침까지 제사상을 그대로 둘 것. 그리고 셋째, 조상신의 기운과 부처님의 기운이 섞이지 않게 절대 절을 찾지 말라고 하셨죠. 뭐 별건 아닌데. 무슨 일이 생겨도 3가지는 한 달 동안 꼭 지켜야 돼. 꼭! 알겠지? 그날 밤부터 제 침대 옆 책상 앞에 작은 상을 마련해 두고는 말씀하신 대로 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쯤 지났나? 그날도 자정에 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새하얀 버선을 신은 발이 보였고 한복 치마가 나풀거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허리선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반신만 있는 거야? 이거 정상적인 귀신이 아닌데. 하반신만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죠. 순간 까무러치게 놀란 저는 소리를 지르며 불을 켜버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못 본 건가? 그 자리에 남은 건 제가 차린 제사상뿐이었죠. 아, 헛것을 봤구나. 그날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쌀 떨어졌나?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 누군가의 형상이 아른거리는 겁니다. 지난밤 보았던 치마의 하반신이 아닌 형형색색의 저고리를 입은 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여자는 제사상 쌀그릇 쪽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정신없이 생쌀을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신음이 튀어나온 그 순간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올리며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생쌀을 가득 담은 입은 선명히 보이는데 눈과 코가 있어야 할 자리는 까맣게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손을 탁 짚더니 제게 기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코앞까지 와서는 손으로 그냥 집어서 우거곡 넣었어요. 그냥 막 집어넣어. 막 질질 흘리면서. 바닥에 쌀 천지인 거예요. 막 흘려가지고. 꿈처럼 드는 거.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딱 돌아보는데 입은 있어요. 입은 있고 눈이 되게 뚫려 있었는데 진짜로 뭐 살아있는 사람 눈이 이렇게 없는 것처럼 안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징그럽게 좀 보이고 코도 없고 귀도 없었어요.
그 기괴한 형체는 일주일에 2-3번씩 밤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자주 오네, 자주 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서일까? 저는 어딘지 모르게 수척해져 갔습니다. 저와 다르게 그 형체는 하반신만 있던 모습에서 상반신이 보이기 시작했고 입만 있던 얼굴에도 코와 귀가 생겨 있었어요. 서서히 생기나 봐. 오늘 하반신 있다가. 잘하네, 잘하. 너무 찝찝한 기분이 들어 지금이라도 제사상 차리는 걸 멈출까 싶었지만 한 달을 꼭 버텨야 한다던 아주머니의 당부가 떠올라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입사 후 좋은 부서에 배치를 받아 이제 좀 일이 잘 풀리려나 보다 싶었던 저는 조금만 더 참고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제사상을 계속 차렸습니다. 아주머니와 약속한 한 달을 이틀 남긴 어느 날. 그날 전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결국 회사에 병가를 내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었는데요. 깜빡 잠이 들었다가 문을 떠보니 벌써 창밖이 깜깜하더라고요. 이틀만 버티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을 차려야겠다 싶어 간신히 몸을 일으키는데 어디선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저는 그제야 그 여자의 정체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칼을 든 채 넋이 나간 듯 제자리를 뛰고 있었습니다. 무덤? 그 여자의 모습은 누가 봐도 무당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당 귀신인가? 잠시 뭔가에 홀린 듯 그 여자의 모습을 넋놓고 보던 그때 내 밥 어딨어? 내 밥 어딨어? 내 밥 어딨어? 내 밥 어딨냐고! 괴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 이젠 입도 코도 귀도 생겼는데 딱 하나 눈만 없는 겁니다. 그런 얼굴로 바들바들 떨고만 있는 제게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좀 있으면 너 먹을 수 있거든. 제 귓가에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쌀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이건 절대 나를 위한 제사가 아니다 생각한 거죠. 그러네, 뭐가 있네. 전 불이 나게 절로 향했어요. 그 아줌마를 만나 대체 나한테 뭘 시킨 거냐 따져 물어야겠다 싶었거든요. 법당 안으로 들어섰는데 더러운 걸 가지고 어딜 들어가! 한 70년 넘어 보이는 허리 구부정한 할머니께서 절 매섭게 노려보시며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하던 그 순간 네 팔에 찬 그거 당장 이리 내! 지금 뭐 하시는... 할머니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제 손목에 있던 염주를 빼앗아 가셨어요. 이게 왜... 그런데 염주를 찾던 손목 주변에 온통 검붉은 핏자국처럼 뭐가 잔뜩 묻어 있더라고요. 분명 그 염주를 차고 샤워도 하고 밖에도 멀쩡히 돌아다녔고 이게 뭐지? 그 순간 벙찐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할머니께서는 자기 몸 내어주고 제사상까지 차리는 한심한 놈이 어딨냐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뭐라 대답도 못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아주머니가 나타나 법당 안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시더라고요. 아니, 아주머니. 염주 어딨어? 어딨냐고! 한 달을 못 참아서 절로 기어 들어와 이 썩을 놈! 네가 네 복을 발로 차냐며 정말 악담이란 악담은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데
이런 고약한 것 같으니라고. 어디 그런 잡것을 남의 집 기이한 자손한테 떠넘기려 들어? 조금 전까지 역정을 내던 아주머니가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한테 네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왜 너네 대에서 끝나야 될 걸 남의 자식한테 넘기려고 하느냐 이러는데 아주머니가 되게 매섭게 그 할머니는 쳐다는 보는데 몸을 막 벌벌벌벌 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그 애들이 그 장난감 안 사주면 떼쓰는 것처럼 발을 막 바닥에다 막 허우적대면서 아니 하루면 되는 거를 이렇게 놓치나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냐 어디서 또 저런 애를 찾냐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귀신 대신 저쪽으로 보내나 보다.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법당 문가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얼른 문가에 놓인 신발을 신으려는데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런갑다 하고 마음 강하게 먹고 살아야 해. 에휴, 딱한 내 새끼. 제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과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짜 저 당신인갑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이게 뭔가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또 한 번 제 방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문을 딱 여기 들어갔는데 그 테이블에 그 흰 그릇에 쌀이 그대로 있고요. 다 정리해서 버렸는데 왜 이게 있지라고 해서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제 증명사진이 제가 분명히 지갑에 넣어놓고 다녔었거든요, 한 장을. 근데 그 증명사진이 그 테이블 쌀밥 그릇 앞에 있더라고요. 우와, 왜 제사 지내는 거네? 이게 내 제사상이었나. 내가 뭔가 이제 내가 죽어가야 내 기운을 뺏어서 그래서 나중에 눈까지 생기면 완벽하게 내가 뭔가 지배당하는 거 아니었을까 이 생각은 했죠. 이런 게 있어? 너무 무섭다. 한 달 동안 제가 차린 건 저의 제사상이었던 걸까요? 여전히 그때의 일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연은 박정선 씨가 10년 전 일본 유학 중에 겪은 일입니다. 20살이었던 정선 씨는 유학 중인 언니를 따라 일본 오사카로 가게 됩니다. 말이 유학이지 정선 씨는 히라가나도 모르는 생초보였거든요. 어학원부터 등록하고 기초부터 배우자는 게 정선 씨의 계획이었습니다. 일본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제일 문제는 집. 그렇죠? 야야, 우리 이사 가자. 방이 3개나 돼. 틈틈이 집을 알아보던 언니가 역 근처에 맨션 하나를 발견했대요. 저 거실도 뚫었고 방도 3칸이고 주방도 있고 둘러봤어요. 네. 방이 무려 3개에 거실까지 있는데 월세가 8만 원. 80만 원이면 싼 거야. 예, 이 정도면 엄청 저렴한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집 호수가 404호인 게 살짝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월세가 싸구나 싶었죠. 이삿날 짐을 정리하다 보니 피곤한 거예요. 언니와 함께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죠. 눈이 스르르르르 감기고 가물가물 잠에 빠져들려던 참인데 귓가에 뭔가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바닥에 뭔가 튕겼다가 굴러오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눈을 뜬 정선 씨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는데 까만 구슬 하나가 있는 겁니다. 정선 씨는 다가가서 그 구슬을 집어들었죠. 보니까
나무로 반질반질하게 깎은 것이 꼭 염주알처럼 생긴 거예요. 부적에나 볼 수 있는 그 형상에 그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어디서 떨어진 거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검은 입을 쭉 벌리고 검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서 있는 겁니다. 기모노를 입은 여자였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여자는 글자가 새겨진 쪽을 이로 갈아대기 시작했어요. 그 적혀져 있는 글자를 모조리 지워버리겠다는 듯이. 다행히 그것은 꿈이었고. 꿈이구나.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이렇게 악몽을 꾼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정선 씨가 집에 혼자 있을 때면은 계속해서 꿈속에서 들은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 실제로. 정선 씨는 당장이라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죠. 하지만 언니에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꿈 하나 때문에 위약금까지 물고 이사하자? 이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잖아요. 대신 정선 씨는 집에 혼자 있기가 최대한 무서우니까 그걸 피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늦게 귀가하는 언니를 기다리며 매일같이 집 밖을 서성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앞으로 이 핸드폰 꼭 갖고 다녀. 알겠지? 핸드폰? 우리 형편은 무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어디 있는지 언니가 알아야지. 걱정시키지 말고 꼭 가지고 다녀. 언니 알바비로만 충당하느라 생활이 굉장히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단호한 언니 표정에 정선 씨는 핸드폰을 그냥 받았어요. 핸드폰이 생기고 나니 언니는 매일같이 정선 씨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자 내용이 대부분 집에 있어? 밖에 나와 있으면 어김없이 언니한테 문자가 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있어? 정선 씨는 황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정선 씨도 그리고 언니도 둘 다 각자 자기 방 집안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뭐야? 내가 집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무슨 문자야? 언니, 문자 했어? 나 집에 있었는데 왜? 거실에서 자꾸 뭐 하나 싶어서. 거실? 나 계속 방에 있었는데? 순간 언니 눈이 커다라지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겁니다. 왜 그래 언니? 저기. 언니 왜 그러냐고 묻는 정선 씨 말에 언니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정선 씨인 척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언니가 알바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정선 씨가 식탁 옆에 거실 바닥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더래요. 야 정선아, 너 거기서 뭐해? 언니 나왔어.
정선 씨가 언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언니 왜 그래? 그럼 방금 거실에 있던 동생은 뭐지? 내가 잘못 봤나? 언니는 이 집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동생이 겁먹고 학업을 포기할까 봐 걱정이 되니까 아무 얘기도 못했던 거예요. 서로 얘기를 안 했구나. 서로 얘기를 안 했어. 서로. 집안에 있는 저것이 진짜 동생인지 아니면 동생의 모습을 한 그 무언가인가? 구분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주고 집에 있어? 라고 문자를 했던 겁니다. 언니 뭐해? 야 정선아 나 여기 너무 무서워. 우리 그냥 한국 가자 제발. 여태까지 한 게 아깝지도 않아? 여기서 포기할 거야? 야 너 왜 그래? 그냥 한국 가자 제발. 우리 여기 조금만 더 있자. 어?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이 무서워서 밖으로 나돌던 정선 씨인데 말이죠. 왜 갑자기 바뀐 거야? 그 무렵 정선 씨가 꾸는 꿈은 달라져 있었어요. 정선 씨는 거실로 나가 식탁에 앉습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정선 씨 앞에 따뜻한 음식들을 내어주죠. 갑자기 그 음식이 까만 염주 구슬들로 바뀌는 거예요. 염주 구슬들과 물에 젖은 채 찢겨진 종이 조각들이 양푼 그릇 안에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정선 씨는 그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정선 씨에게 다가와서 기특하다는 듯 머리를 쓱 쓰다듬는데 그 손길이 너무나 포근하게 느껴지는 거죠. 야 괜찮아? 언니, 나 왜 여기서 자고 있어? 기억 안 나? 무슨 일이냐고 묻자 언니가 들려준 얘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엄마의 기분에 정말 엄마의 정선 씨가 일본 말로 뭐라고 말하고 막 중얼거리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를 입에 넣고 까드득 씹어대는데 그러다가 뱉어낸 것을 보니 까만 나무 구슬이더라 이 말입니다. 너 진짜 기억 안 나? 뭐라 하면서 일본말도 못하면서 그런 사투리는 어디서 배웠어? 아니야 언니, 나 자고 있었어. 집도 이상한데 너까지 왜 이래? 일단 이 집부터 정리하자. 안 돼. 언니가 나가. 나 절대 못 나가! 정선 씨는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언니한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이상한 반발심마저 드는 거예요. 결국 언니는 한국에, 정선 씨는 혼자 그 집에 남아서 살게 된 겁니다. 아이, 진작에 따로 살걸. 언니를 내쫓고 나니까 집이 더 포근해지고 일도 더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볍게 한잔한 정선 씨는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어요. 왜 문이 없지? 현관문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벽인 거예요. 뭐야? 이상하다. 내가 취했나 하면서 문이 열려있던 자리를 더듬더듬 짚어보는데 문득 옆집을 바라보니까 현관문에 아, 여기 3층이구나. 그런데 그 옆집은 305호? 왜 3층엔 사고가 없지? 정선 씨는 달려서 2층으로 내려가 봤어요. 근데 그곳에도 204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4층에만 사고가 있지? 혹시 누가 일부러 만든 거야? 후들거리 다리를 애써서 진정시키며 정선치 씨는 4층 404호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에 가려진 거실에 여태껏 느끼지 못했던 기괴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제야 정선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왜 그토록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는지. 그런데 구슬이 굴러온 곳은 거실, 식탁, 그리고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싱크대 및 냉장고 뒤 신발장 아래 집안 곳곳에 염주 다발이 있는 겁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본능적으로 정선 씨는 그 집에서 빠져나왔고 곧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정선 씨를 보고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돈독해졌지만 그 집에서의 일은 어느 누구도 절대 입에 올리는 일이 없었죠. 하지만 정선 씨는 여전히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 404호 그 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저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윤영진이라는 13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하고 단둘이 생계를 꾸려가던 그 친구였는데요. 영진이 아버지는 전기 관련 출장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혼자 있을 영진이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밥과 국을 놓고 가실 만큼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진이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주말에도 항상 연락할 정도로 가까웠던 영진이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더니 심지어 학교까지 결석을 하는 겁니다. 걱정되지 그럼. 왜 그러지?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집으로 찾아갔죠. 윤영진! 영진아, 윤영진! 한참 조용하더니 벌커덕 문이 열렸습니다. 이야, 윤영진 학교는 어쩌고 망당하네. 평소처럼 장난스럽게 인사를 건네다가 영진이 얼굴을 보는 순간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고작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보게 말라서는 이건 무슨 일이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때 영진이가 제 팔을 갑자기 붙잡고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집과 한참 떨어진 그
근처 공원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야, 아버지 또 일 가셨다면서 집에서 얘기하면 되지 뭘 여기까지 끌고 오냐? 혹시 듣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뭔 소리야? 현민아, 나 좀 살려주라. 어리둥절 쳐다보는 저에게 영진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며칠 전 그 밤에 답답해서 아파트 복도로 나왔는데 아파트 앞 가로등 아래서 허리가 정말 이렇게 기역자로 굽은 까만 형체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가로등 기둥을 깡깡 치면서 앞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이 되고 뭐지? 그 모습을 본 영진이가 아니 웬 할머니가 야밤에 운동을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던 그때 눈이 마주칩니다. 순간 묘한 선뜩함이 몰려오는데요. 그 노파가 손에 들고 있었던 물건은 영진이가 있는 방향을 가리키며 들어 보이더니 뭐야, 봤네.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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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을 까딱거리는 거예요. 순간 영진이는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영진이 집이 5층이요. 아, 센 거야. 네, 5. 우리 집 층수를 센 건가? 이렇게 싶은 거죠. 센 거야. 그 순간 아파트 입구 쪽으로 스멀스멀 움직이는 노파의 모습이 보였어요. 영진이는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해서 후다닥 집으로 들어와서 잠긴 현관문부터 체크했습니다. 저거 잠가야지. 근데 그러던 그때 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찾아왔어? 그게 꿈이었어. 아, 이게 장난하냐? 아, 뭔 개꿈 꾼 거 가지고 쫄아서 그래. 그런데도 영진이는 새파랗게 질린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극도로 불안 증세를 보였죠. 방금 말한 건 첫 번째로 꿨던 꿈이야. 영진이의 꿈은 이렇게 또 시작됐습니다. 영진이가 집 앞에 우유 주머니에서 우유를 꺼내다가 엘리베이터 멈추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들려서 무심코 쳐다봤더니 들고 있던 우유를 떨어뜨린 채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현관문을 등지고 주저앉아서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다가 깨어나게 됐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서운 이야기 듣는 것 마냥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왜? 거기 뭐가 있었는데? 어젯밤 꿈에서 봤던 그 이상한 사람. 꿈이 소름 끼치게 이어지고 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냐? 시리즈처럼. 나 그 사람 얼굴을 봤어. 근데 그 얼굴이 그 검은 형체의 모습은 허리가 인사하듯 90도로 접혀 있고
입은 중구난방으로 자란 것처럼 뾰족하게 박힌 치아가 보였어. 그리고 한 손에는 겉보기에도 위협적인 커다란 펜치를 들고 있었다고 했어. 영진이는 다시 잠들면 그것이 자신을 덮칠까 봐 두려움에 잠을 자지 않고 버텼다고 했어. 진짜 횡하지, 얼굴이. 그러던 그때 아빠? 현관문을 철컥 열었어. 그러자 새까맣고 자글자글한 손이 현관문을 턱 하고 잡는 거야. 기겁한 영진이는 문을 힘껏 잡아당겼지만 결국 활짝 문이 열리고 말았어. 어젯밤 꿈에서 봤던 그 흉측한 노파였어. 그 노파가 영진이 위로 순식간에 올라타더니 양손으로 영진이의 입을 찢어버리듯이 마구 벌리기 시작했던 거야. 입을? 그리곤 그렇게 노파는 영진이의 어금니를 모조리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어 노파의 주름진 입이 괴상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집채만큼 입을 벌리는데 입속엔 수십 개의 들쭉날쭉한 이가 빼곡히 박혀 있었던 겁니다. 입 안에? 끔찍한 광경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파가 영진이의 어금니를 자신의 잇몸 속에 우겨놓기 시작하더니 그리곤 만족한 듯이 손뼉을 치면서 입이 찢어져라 깔깔 웃어. 너무 기괴하다. 그걸 끝으로 영진이는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잠에서 일어나 보니 침대 위였어요. 또 잠이 들어요? 무서운 꿈을 꿨네. 꿈이야, 승시야 이거. 영진이는 두려움에 온몸을 이불로 감싸고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하루를 꼬박 새우고 미친 듯이 쏟아지는 잠과 싸우고 있을 무렵 그때 제가 집으로 찾아갔던 거죠. 3번 연속 끔찍한 꿈을 꾼 영진이의 상태는 상당히 심각해 보였어요. 현민아, 이가 빠지는 꿈은 흉몽이라는데 내가 대체 왜 이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다. 나 어떡하냐?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야, 아니야. 그런 거 다 미신이잖아. 그냥 꿈이잖아, 어? 저는 일단 불안에 떠는 영진이를 다독여 집으로 돌려보냈고 내일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곤 영진이와 헤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전화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영진이더라고요. 현민아. 야, 왜 그래? 우리 아빠가. 영진이의 전화를 받은 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나 봐. 영진이 아버지께서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다친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에 찾아갔더니
휑한 빈소에 홀로 멍하니 앉아있는 영진이가 보였어요. 다들 꿈 때문이야.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나 때문이야.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묵묵히 영진이 옆을 지켜주는 것뿐이었죠. 자정이 넘어 모두가 잠든 시간, 귓가에서 자꾸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슬며시 눈을 떴어요. 야, 영진아. 야, 영진, 일어나. 또 꿈을 꿨어. 끝난 줄 알았던 그 소름 끼치는 악몽이 다시 시작된 거였습니다. 장례식장 앞에서 전날 꿈에서 본 그 괴물이 펜치로 가로등 기둥을 미친 듯이 치고 있다던 겁니다. 왜 그러는 거야? 아, 나도 이제 죽는 거겠구나. 아버지의 죽음으로 삶의 의지가 꺾여버린 영진이는 도망갈 의지조차 고갈된 상태였어요. 그 괴물은 전처럼 영진이의 입을 미친 듯이 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순간 바닥에 누워있던 영진이의 시야에서 보인 건 바로 익숙한 낡은 작업화 한 켤레. 아빠. 아빠. 가지 마. 나 두고 가지 마, 제발. 아빠. 아빠.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 괴물을 끌고 천천히 사라지셨답니다. 영진이는 아버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울음을 토해내다가 꿈에서 깨어나게 됐대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던 겁니다. 영진이는 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신을 위해서 그 괴물을 데려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후로 신기하게도 그 흉측한 괴물이 나오는 꿈을 더 이상 꾸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악몽 덕분인지 영진이는 슬픔을 딛고 지금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